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 채점 결과들 다 보고 이제 아마 오늘 지금 이 녹화 강의가 있는 오후에 이제 아마 성적이 발표될 텐데 조금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아쉽게 또 패스를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모쪼록 그 패스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남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 다음 시험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경우에는 방학을 한 1, 2주 끼고 이제 시험이 있어서 준비 잘 하셔서 또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아마 저희가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수량 Q, 그 다음에 가격 P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들은 어떤 거죠? 우상향하는 것들은 공급 함수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죠? 사적,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렇게 사적, 사회적, 한계, 비용 요렇게 생산하는 요만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요렇게 발생해요 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건 그냥 공급 함수다 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사적, 한계, 편익. 그 다음에 여기는 점선은 사회적, 한계, 편익입니다. 자, 사적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죠? 개인들이 생각하는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요인 거지. 그 다음에 이 점선은 뭐예요? 사회적 한계 편익. 그러니까는 그 사회적 수요인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사과에 대한 수요 함수야라고 하면 개인들이 그 사과를 먹었을 때 얻는 만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익들, 편익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사회적 편익은 이라고 하면 그 재화가 소비되었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약간 학원 선생님 같지만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자, 편익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타났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 뭐죠?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비용에 있어서의 그래프가 나타나서 두 가지 사적 비용 그래프랑 사회적 비용 그래프가 달라. 이건 뭐죠? 생산 파트에서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산 파트 외부 효과냐, 소비 파트 외부 효과냐는 이렇게 편익 그래프가 다르냐, 비용 그래프가 다르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앞에서 뭐지? 양봉업자 또 뭐죠? 폐수방류처럼 우리 윤리 문제처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지금 실성끼리 겹쳤어. 이건 뭐죠? 실제로 시장에서의 균형이야. 시장 균형. 균형이에요. 균형. 근데 글씨 안 예쁘게 써도 요거는 편집 예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회적 최적 상태예요. 사회적 최적 상태. 사회적 최적 상태예요. 자, 그래서 뭐냐? 사적 균형보다 사회적 최적 상태가 더 커.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 필요보다는 시장에서는 적게 소비돼. 이건 뭐죠? 긍정적이에요. 우리 긍정적인 것들은 왜 착한 일은 자꾸 하게 서로 유도하고 뭐죠? 칭찬해줘야 하잖아. 그죠? 바람직한 일들은 개인은 놔두면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냐 부정적 외부 효과냐는 사적인 균형이 사회적 균형보다 크냐 작으냐로 한다는 거죠. 자, 긍정적은 뭐죠?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세상에서는 이만큼 필요한데 민간에서는 요만큼밖에 거래가 안 돼. 라면 뭐죠? 실제 필요치보다 적게 거래돼. 이거는 긍정인 거야. 착한 일들 사람들이 적게 하잖아. 그렇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사적인 사적인 거래, 시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보다 사회적 거래가 더 적은 상태. 이건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보다는 사실은 뭐죠? 하려고 하는 일이 더 많을 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보다는 뭐죠? 사실은 더 많을 때가 그런 거지. 자, 그래서 과소 생산된다, 과소 소비된다, 사회적 필요보다. 이건 뭐죠? 긍정적 외부 효과. 과대 생산된다, 과대 소비된다 하면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불법 주차, 사회적 필요보다 뭐죠? 민간이 더 많이 할 거잖아. 소음 발생 더 많이 할 거잖아. 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더 많이 할 거잖아. 그렇죠? 그에 반해서 뭐죠? 그 쓰레기 줍는 행동. 그죠? 혹은 뭐죠? 대기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들. 사람들이 더 적게 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자, 요 기준들을 보시면서 요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백신 접종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백신 접종이에요. 접종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뭐죠? 의료 서비스를 소비한 거죠. 오케이, 소비 맞고. 백신 접종은 뭐죠? 긍정적 외부 효과인 거지. 자, 정부가 왜 백신 접종하는데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저희 헌혈 같은 거 하고, 저희 그런 일 하고 나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칭찬해 주는 일, 돈으로나 뭐로나 칭찬해 주는 일을 해요. 왜? 백신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생산 과정에서 한계 외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오케이. 한계 외부 비용은 잘 모르겠고,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앞에서 말했지만 편익이 달라. 이건 뭐예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죠. 3번, 배제성의 부재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건 뭐죠? 배제성, 무임승차자,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공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외부 효과랑은 뭐 상관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외부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선지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재화가 과대하게 거래되고 있다. 사회적은 요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만큼,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건 요만큼, 훨씬 적죠. 그러니까 과소하게, 그러니까 과소 생산, 과소 소비는 뭐다? 긍정적 외부 효과다. 여기는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아마 5번이 많이 헷갈렸을 텐데요. 자, 보조금을 이렇게 P0에서 P1만큼 주면 이잖아. 가격이 이만큼 오르면 그만큼 생산이 되니까 이거 맞겠네. 그럼 최적으로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왜? 가격을 요만큼 보조금을 주면 뭐죠? 수요함수가 어디까지 가요? 요만큼 가요. 그럼 균형은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균형이 가격이 되려면 이 수직선만큼 이만큼 올라가야 하는 거죠. P2까지만큼. 더 많이 올려줘야 균형 가격 P1이 형성이 돼서 최적 수요가 되는 겁니다. 아마 5번이 조금 선택지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들 뭐죠? 생산 파트에서의 외부 효과냐, 그 다음에 소비 파트에서의 외부 효과냐, 그 다음에 뭐죠? 긍정적 외부 효과냐, 부정적 외부 효과냐를 뭘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프로 찾아낼 수 있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번 문제는 아마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려고 뽑았어요. 뭐냐 하면 도표 많이 나오고 재무 비율 많이 나오고 하면 바로 그냥 프리패스 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저의 이 의견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댓글이 있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뭐냐 하면 재무 문제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딱 기본 개념 익혀놓으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점수 가져갈 수 있다는 저의 말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 근데 실제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괜히, 그러니까 저희 꼭 필요한 재무 개념들, 회계 개념들만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그것들은 꼭 익히시고 하시면 그게 반드시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만 준비하시면 재무나 회계 문제에서 계산 문제들은 특히 절반 이상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절반 이상은. 그냥 다 맞춘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훨씬 더 그냥 찍는 것보다 나으실 거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 보시면 아래 자료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다라고 하면 재무는 이제 뭐야 금융의 자금에 관련된 제표 여러 가지 표들인데 재무제표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재무상태표와 지금 보기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현재 기업의 어떤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자산 규모는 얼마가 되고 자본은 얼마가 있고 부채는 얼마가 있고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뭐죠? 1년 동안 그 기업이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매출이 나오고 얼마나 팔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원가들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든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삼성전자 재무제표 아주 조금 일부만 이제 좀 중요한 핵심들만 배우시면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어렵지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경 테스트의 목표는 뭐냐?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업 선택지 보시면 기업의 매출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해요. 이건 그냥 자료 해석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매출 어디 봐야 되지?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거니까 손익계산서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겠죠. 아래에 있는 표 첫 번째 보시면 매출액이 나와 있죠. 2021년 매출액은 20억 원, 2022년 매출액은 X2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X2년의 매출액은 25억 원, X3년의 매출액은 30억 원.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표만 그대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매출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입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어렵게 만들려면 이렇게 했겠죠. 매출 수준이라는 말, 즉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매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게 좀 헷갈려지는 거죠. 아니면 매출 증가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헷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X1년은 매출 증가율을 몰라. X빵년에 그걸 모르니까 매출액을. 근데 X2년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5억 원이 증가했어요. X3년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5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매출 증가율은 다르지. 20억 원에서 5억 증가한 건 얼마예요? 40% 증가한 거지. 근데 25억에서 5억 증가한 건 뭐죠? 40%가 아니라 20% 증가한 거지. 그래서 이거 달라져요. 증가율은 감소했다. 라고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는 심플하게 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죄송합니다. 니은. 2000X3년에 기업의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여 지급 불능 위험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그럼 뭐지? 부채 비율. 뭐죠? 총 자산. 뭐 별것 없어요. 기업의 재정 건전성,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빚이 없고 탄탄한 회사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내가 총 자산이 뭐 10억짜리 집이 있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10억짜리 집이 있어. 근데 뭐지? 부채가 7억이야 인 사람과 뭐죠? 대출이 뭐 3억이야 한 사람과 뭐가 더 재정 건전성이 건전해? 당연히 부채가 적은 사람이 자산 대비해서 적은 사람이 건전한 거죠. 그래서 총 자산 대비 부채해서 부채 비율을 산출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 X2년도에 부채 비율은 얼마죠? 자산 총계가 20억 원, 부채 총계가 5억 원, 20분의 5억 해서 얼마죠? 40%. 그에 반해서 뭐죠? X3년은 자산 총계가 얼마예요? 30억 원. 부채 총계는 얼마예요? 12억 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35억 원 분의 12억 원. 어떻게 되죠? 똑같이 40%. 그래서 부채 비율은 변하지 않았어.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혹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인해. 그러니까 그게 뭔지만 아시면 되고 자료 찾아서 약분해 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니은은 그렇고요. 자, 디귿은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가장 높은 것을 X1년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자, ROE 자본에 대한 투입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본이익률 ROE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심플하겠죠. 이 이름 안에 다 있잖아. 뭐죠? 분모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본이 들어가겠지.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익이 들어가겠지. 순이익. 그쵸? 그러면 X1년은 자본 총계가 얼마예요? 12억 원. 12억 원. 그 다음에 뭐죠? 순이익은 얼마예요? 6억 원. 그래서 어떻게 돼요? ROE가 50%.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그 다음에 X2년은 얼마예요? 자본이 얼마야? 15억 원. 순이익이 얼마야? 6억 원. 그래서 어떻게 되죠? 40%가 되는 거죠. 여기보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X3년은 어떻게 돼요? 자본이 18억 원. 그 다음에 순이익이 얼마예요? 8억 원. 계산하면 44%. 제가 이렇게 빨리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미리 해왔겠죠,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얘는 당연히 분모가 크니까 이건 아니야. 둘 중에 비교하면 될 텐데 얘는 뭐죠? 4분의 1인데 얘는 적어도 4분의 1보다는 뭐지? 분자가 안 되니까. 절반인데 18의 절반은 뭐죠? 9니까 절반보다 안 되니까 40% 떼겠네. 사실 그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ROE는 뭐지? X1년이 가장 크다. 맞는 말입니다. 리을은 뭐죠? 매출액 대비 순이익의 경우 저기 뭐지? X2년도가 가장 높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니까 분모에 뭐가 가? 매출액. 분자에 뭐가 가? 순이익. 그럼 어떻게 되죠? X1년도 매출액 얼마야? 2천억 원. 20억 원. 뭐지? 순이익 얼마야? 6억. 그 다음에 X2년은 어떻게 돼요? 매출액 25억 원. 뭐지? 순이익 얼마야? 6억. 그 다음에 X3년은 매출액 얼마야? 30억 원. 순이익 얼마야? 8억 원이에요. 계산하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30%. 얘는 어떻게 돼요? 24%. 얘는 어떻게 돼요? 27%. 그래서 뭐가 제일 커요? X1년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제일 크다라는 말은 뭐죠? 장사 잘했다는 말이지.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크려면 어떻게 돼요? 원가가 적게 들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장사를 알뜰하게 잘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서 답은 뭐죠? 기읍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재무 비율 나온 것 저기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요것과 관련된 유사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 자기 자본 비율, 뭐 그다음에 PER, ROE, ROA, PBR 요 정도들. 매출 총 이익률, 매출 순이익률 요 정도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지금 문제와 상관이 있는 주변에 있는 나머지 두세 가지 재무 비율들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근데 이거 이해하는데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 이름 안에 뭐죠? 그 재무 비율을 산출하는 공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확실히 해두시면 거의 뭐 한 회차 걸러서 한 번씩 재무 비율 문제는 연달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꼭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험 치기 가까운 시간에 까먹기 전에 정리해 주시면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회차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회차에 또 원하시는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